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오늘은 저 바다 건너서 멀리 공부하고 있는 젊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09학번이고요. 90년생이고 만 29살이죠. 외국에서 지성사를 공부하는 학생인데 이제 한국 사정이 민감해서 오늘 제가 모실 때는 얼굴 없이 그리고 음성만 변조해서 인터뷰하겠습니다. 이 청년이 저를 찾아온 뜻은 지성사 중에서 이제 한국의 급진운동사랑 관계된 지성사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관계됐던 81년에 굉장히 그 살벌한 사건인 항림 사건 관련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항림을 수도권 조직을 만든 주동자인 백모가 보상금 신청도 안 하고 이제 그 재심 청구도 안 하고, 그리고 이거 민주화운동 아니었다, 이거 급진 말하자면 공산교 운동인 건 맞다, 그런 발언을 했던 것을 보고 이 사람 찾아가면 무지하게 황당한 거짓말을 듣든지 아니면 상당히 정직한 얘기를 듣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 자료를 쭉 그 팔로우업 하다가 이번에 귀국길에 저를 찾아와서 박사학위 논문에 재료를 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인터뷰를 응하면서 이 인터뷰를 세뇌탈출로 뜨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이 하수상하니까 우리 젊은 청년도 좀 보호할 겸 해서 목소리는 별로 밉지 않게 변조를 하고, 그리고 얼굴은 안 비치기로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손이 이쁘죠? 손이 젊어서 팽팽하네요. 자, 한번 뭐든지 물어보세요. 예, 제가 선생님 알게 된 거는 이제 민주화 보상 신청을 안 하셨다고 하셔서, 그러면서 네. 이제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급진 공산 운동이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많이 듣지 못한 새로운 주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찾아오게 됐는데, 보상금 신청을 왜 일단 안 하셨는지. 민주화 보상금 신청하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내 민주운동한 거 아닌데 뭐하러 신청하냐 해서 안 했어. 근데 이제 그 일화가 있어요. 예. 어떤 일화가 있냐. 이제 재심을 신청한다고 날 찾아왔어. 그게 언제까 80년대 말인가 90년대 초반쯤 돼요. 동지저 옛날 항림 사건. 그래 내가 그렇게 말을 했죠. 나 증언 불러내지 마라. 나 증언 불러내면 나는 그거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 안 한다, 이런 내용의 증언을 할 거다. 그러니까 증언을 불러내면 너도 괴롭고 나도 괴로우니까 증언 불러내지 마라. 그랬더니 이 옛날에 같이 감옥 왔다 갔다 하고 공원 같이 봤더니 동지라는 파릇파릇한, 그때 뭐 나이 90년대 초반이면 나이 이제 30 몇 살 요럴 때인데 제 눈 똑바로 보면서 하는 말이, 박성현이 너 인생 조심해서 살아. 너 집에 갈 때 조심해 이 개새끼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그때 굉장히 사실은 이게 동지냐, 이게 우리가 같이 운동을 했는데 나이도 안 먹었는데 애가 벌써 이 지경까지 어떻게 타락했냐 해서 인간에 대한 환멸을 엄청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어떻게 정의를 하시는 건지. 저는 이제 그 급진운동이라고 보죠. 예, 급진운동이라고 보는 건 뭐냐면은 제가 말하는 급진이라는 건 대한민국 사회를 볼 때 이게 제국주의 식민지로 보든지 아니면 노동과 자본이 충돌 투쟁하고 있는 그런 사회로 보든지 이러면 저는 그 세계관을 급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백모 선생님만 단독적으로 이제 그 신청을 안 하시게 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장기표 선배도 안 했어요. 같은 이유로. 네, 민주화운동 아니다고. 자기가 했던 건 민주화운동 아니다, 그 이유로 신청 안 한 걸로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기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정치적 노선에서 상당히 온건하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시점이냐지. 네. 그 양반은 저보다 12년 정도 위니까 전태일 때, 70년대 초반 전태일 때부터 운동한 사람이에요. 그 청계피복 전태일 분신 때부터. 예.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70년대부터 80년대 초중반까지 장기표 선배의 그
그 노선이 뭐냐? 그러면 예. 저는 급진 노선이라고 부르지.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그거? 예, 예. 이분은 노선은 급진인데 성격이 무지하게 칼칼한 담백한 선비예요. 그 얘도 똑같아요. 제가 85년도에 왜 그 서울 미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 있던 거 기억하세요? 아시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기억이 아니라 예. 문서로 봐서 예, 아시겠지. 예, 예. 그때 제가 위장 취업으로 한국일보 기자를 하고 있을 때요. 그러니까 기자가 위장 취업이야. 밤에는 혁명운동하러 돌아다니고 조직자로 돌아다니고. 그런데 그 이제 미 문화원 점거농성이 붙어가지고 제가 그 취재하러 을지로에 그때 미 문화원이 을지로에 지금 롯데 호텔 건너편이에요. 가서 있는데 거기 경찰이 꽉 앞에 서서 막고 있는데 어떤 아재가 한 40쯤 먹은 아재가 와서 혼자서 아무 다른 사람도 없이 혼자서 1인 시위를 하는 거야.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짓밟지 말라 이러면서 그냥 손 날 세워서 하늘에 대고. 그래서 야 무슨 저런 이상한 아재가 있어 그랬어. 그때 나중에 그게 장기표더라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때 그 1인 시위로 아마 징역을 한 1, 2년 살았을 거예요. 이 양반이 자기 후배들도 아니거든. 이 양반 후배가 없어요. 조직 후배가. 성격이 칼칼해서 담백하고 그냥 뉴스에 듣기로 후배들이 기특하게 미 문화원을 점거했다고 하니까 혼자 온 거예요. 그냥 아무 옆에 같이 시위하는 사람도 없이 마이크도 없이 유인물도 없이. 예. 그래서 이 아재가 나이 마음먹은 서울 법대 나온 아재가 이 손칼로 하늘을 찌르면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민주주의를 짓밟지 말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1인 시위를 하시더라고. 그 양반 그러니까 그런 칼칼하고 담백한 성격이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운동은 급진 운동이지 민주화 운동이 아니었다. 그래서 중앙일보인가 어디선가 조선일보인가에 인터뷰한 거 보면 나 같은 운동하는 놈들 많았으면 대한민국 망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 전에. 지금 말씀하신 네. 그 기사 내용은 어떤 맥락에서? 한마디로 자기는 대한민국을 적으로 삼는 급진 운동했다 이거지. 예, 예. 네, 말씀하신 그 미문화원 점거 사건 같은 경우는 알려지기로는 깃발 그룹이라는 그 조직과 연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연관이 있죠. 그게 이제 깃발만 한 사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서 주동으로 2명이 제일 큰 형을 받았는데 함은경이라는 학생과 김민석은 나중에 민주당 국회의원 했죠. DJ 쪽이랑 같이 붙어서 두 학생인데 각각 7년 5년인가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함은경은 깃발이 아니고 김민석은 깃발이에요. 그러니까 민문화원 사건은 깃발이 주도하긴 했는데 다른 조직들이 힘을 합쳐서 일으킨 사건이에요. 그럼 또 이제 깃발 조직 같은 경우는 결국 항림계열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항림은 이제 배경이 이래요. 이제 서울대 학생운동은 무림입니다. 옛날부터. 예. 무림이라고 이제 수사기관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예. 무림이라는 지하 운동맥이 그게 한 학년에 4명에서 5명으로 이어지는 지하 운동맥이에요. 예. 그러니까 숨어서 안 드러났다고. 무림이라는 법통이 이어져 오는데 제가 무림 다 5인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광주가 끝난 다음에 80년 광주가 끝난 다음에 신문을 보니까 상대방의 무림 조직을 다 파악하고 있는 거라. 경찰 말씀이죠. 그때 신문에 보면 여름에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기소장이 그때 신문 8면 발행할 때인데 2면에 걸쳐서 기소장 전체가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 기소장에 보니까 무림 조직원 이름이 다 나오고 있어. 잡아가질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그걸 딱 보고 야 이건 조직이 이제 뿌리부터 다 이건 드러난 거다. 그래서 제 입장은 뭐냐면 광주가 벌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열받아 있는 상태니까 조직을 이어갈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부터 나서서 차례로 시위해서 감옥을 가면 사람들이 지금 열기가 많이 올라 있어서 우리가 다 감옥 가서 감옥 살고 있는 동안 지금은 누군지도 모를 이름 없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때는 서울대 중심인데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대학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급진화돼서 학생운동이 우후죽순처럼 성장할 거다. 이런
입장을 표방을 했다고요. 그게 80년 여름이에요. 예. 그런 입장을 표방을 하니까 내 동지들이, 제가 아까 말했죠. 저는 무림의 5인방 중에 하나인데 내 동지들이 위아래 후배, 선배 후배들 또 동료들한테 뭐라고 소문을 퍼뜨리냐면 박성현이가 캠퍼스 밖에 위험한 세력과 손을 잡고 운동을 망치려고 하고 있다. 만나지 마라. 그렇게 저를 모략을 하더라고. 그게 80년 10월경이에요. 그래서 열이 확 받아가지고 예. 바깥에 노동운동하는 선배랑 하나 손을 잡고 예. 수도권 학생 조직을 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수도권에 다른 대학에 세미나 지도 다닌 대학에 한 10대 개쯤 돼요. 예. 2, 3학년 동안. 그래서 80년 겨울에 제가 한 200명 짜버렸지, 수도권에서. 조직. 예, 그게 예. 이제 한 10개 캠퍼스를 아우르는 2, 300명 짰죠. 수도권 조직책. 예, 제가 조직책이죠. 그러니까 수도권 말고 이제 학림은 수도권 말고 이제 광주가 있고 부산이 있어요. 부산을 부림이라 그러는데 예. 부림이 그 문재인의 과외 선생했다는 이호철이 부림 대장이지. 문재인 노무현의 운동권 이념 과외 선생을 했다라고 하는 이호철이 제 동기쯤 돼요. 그 부림 대장이에요. 그런데 저는 부림 멤버를 몰라. 왜 그러면 부산과 광주는 제가 안 짰어요. 저는 서울서 나서 서울서 자랐으니까 예. 부산 광주를 모르죠. 그래서 그 항림이 81년에 신나게 싸우다가 예. 81년 여름에 체포가 돼요. 예. 체포가 돼서 조직이 붕괴하죠. 항림 사건. 예, 항림이. 예. 그리고 나서 거기서 살아남은 조직이 84년부터 깃발을 만들죠. 84년입니까? 예, 깃발 만들어서 그 깃발 조직이 일으킨 사건 중에 하나가 아까 미문화원이에요. 다른 조직들하고 힘을 합쳐서. 주도가 되어서. 네, 주도해서. 그래서 깃발이 85년 여름에 검거돼서 붕괴해요. 예. 그러고 나서 깃발이 붕괴하고 나서 살아남은 일부 조직이 85년 가을, 86년부터 재헌의회를 만들죠. 재헌의회라는 또 조직을 만들어요. 이게 다 운동권에서 이제 그 대표적인 PD라고 불리는 계열이에요, 이게. 항림, 예, 그렇죠. NLPD 할 때 그 PD 계열인데, 이따 그건 다시 설명 좀 예. 물어봐 주세요. 예. 그러면 이제 항림, 그 다음에 깃발, 그 다음에 재헌의회. 그 재헌의회가 87년에 붕괴하죠. 예. 87년 초에 예. 검거돼서. 예. 그래서 재헌의회가 풍비박산으로 검거돼서 튀어나가고 88년에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산호맹을 만들죠. 그러니까 지하로는 산호맹을 만들고 지상으로는 민중당을 만들어요. 그게 그런 족보입니다. 이 족보가. 그 계열이 이른바 PD. PD라고 부르죠. 그 NLPD라는 얘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예. 네, 설명을 드릴까? 예. NL은 영어로 National Liberation, 민족 해방의 줄임말이죠. 대한민국을 미제의 식민지로 보고 미제국주의를 타도하는데 북한과 손을 잡고 혹은 북한에 충성을 바쳐서 타도하자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주사파라고 부릅니다. 주체사상파. 즉 주체사상파의 영어 명칭이 NL입니다. 반면에 PD는 막스 레닌주의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한민국을 상당한 독립성을 가진 자본주의 체제로 봅니다. 그래서 PD 쪽에서는 노동자 자본의 대립을 중시하죠. 그래서 이건 사회주의 혁명하자고 주장하는 거죠. 순수 사회주의 혁명. 그런데 이게 이제 군부 권위주의 정부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노동자만 나서서 사회주의 혁명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중소상공인, 뭐 또 다른 뭐 지식층, 중산층 이걸 덧붙여가지고 좀 색깔이 연한 사회주의 운동을 해서 권력을 잡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한 층씩 한 층씩 제거해 나가면 한 3, 4년 지나면 새빨간 공산사회가 올 수 있다. 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이런 노선을 인민민주주의 노선이라 그럽니다.
이게 스탈린의 충복이었던 즈다노프가 2차 세계대전 말에 동구권을 사회주의화하려고 만들어낸 지능적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인민민주주의는 뭐 온건하고 공산혁명은 뭐 살벌하냐? 아닙니다. 인민민주주의가 결국 공산혁명을 가기 위한 전술적인 포장이에요. 그 점진적으로 그걸 가자는 거지. 혁명은 과격해요. 근데 혁명에 이르기 혁명 자체는 마치 공산사회가 아닌 것처럼 해서 혁명을 한 다음에 한 개쯤씩 대패로 깎아 나가면 마지막에 새빨간 핵이 나올 거 아니야. 그게 인민민주주의거든요. 그 동구권의 사회주의화가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 인민민주주의를 People's Democracy라 그래요. 그래서 PD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NL은 주사파로서 대한민국을 미제의 식민지로 보는 관점이고 북한에 충성을 바치든지 북한과 손을 잡아야 된다는 관점이고요. PD는 막스 레닌주의로서 대한민국을 자본과 노동이 대립하는 투쟁하는 그런 사회로 보고 여기서 공산혁명의 1단계인 인민민주주의 혁명으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이 사상 족보가.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항림, 그 다음번에 깃발, 그 다음번에 재헌회 여기까지는 이게 순수 PD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산호맹, 조국이 관계됐던 산호맹은 NL의 무릎을 꿇은 조직입니다. 그 강령에 보면 민족해방 노선과 함께한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사파에 일단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산호맹쯤 되면 저게 주사파랑 좀 많이 친한데 태생부터 그 전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지금 생각하실 때 NL 노선, PD 노선 중에 어떤 편이 더 적절했다, 정당성을 가진다라고 회고를 하시는지. 뭐 인간적이었다, 뭐 네. 정당성이 있었다, 뭐 적절했다. 제가 그냥 한마디 할게요. 지금 외국서 지성사 하니까 예. 뭐 더듬어 올라가다 보면 특히 이제 왼쪽 사람들 그런 발언한 거 좀 아시죠? 청년 막스는 인간적이었는데 늙은 막스가 되면서 잔인해졌다. 막스는 인간적이었는데 레닌이 되면서 잔인해졌다. 예. 레닌은 인간적이었는데 스탈린이 되면서 잔인해졌다. 스탈린과 권력 투쟁에서 패배당해서 죽은 트로츠키는 인간적인데 스탈린이 더 잔인한 놈이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들 하잖아. 왜? 예. 이른바 뉴레프트에서. 예. 그거 다 개노가리야. 이놈이나 그놈이나 다 피바다야. 이미 다 피바다예요. 그러니까 NL 피바다, 김일성 피바다가 더 인간적이냐, 스탈린 피바다가 더 인간적이냐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구태여 따지자면 그 피바다의 피의 양을 좀 재보긴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그러나 뭐 그거 구별할 필요가 있겠냐? 그거 둘 다 몹쓸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게 예. 아까 말씀하신 PD 결국 항림 계열 같은 경우는 80년대라고 볼 수 있는. 예, 80년 가을에 출범한 거예요, 저게. 그럼 70년대 같은 경우는 어떤? 70년대, 60년대에 이제 그 학생운동, 대한민국 학생운동의 전체 역량을 100이라고 두면, 저 서울대 안 나왔어요. 중퇴입니다. 그러니까 저 마음대로 얘기할게요. 서울대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한 90%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대학은 잘 모르고 서울대만 국한해서 말씀드릴게요. 겉으로 보면, 표면은, 이게 뭐죠? 나 이제 가노라, 따리리리리리. 따리리리리라리리 나 이제 가노라. 김민기 아침 이슬. 아 예. 응? 그런 또 송창식의 왜 불러 이거 다 금지곡이야. 둘 다 70년대. 빰빰빠빠빠빠빠빰빠빠 왜 불러. 이거 금지곡이라고. 이게 뭐냐면 통기타거든. 예. 리버럴이라고요. 자유주의라고. 겉으로 보면 자유주의예요. 예. 또 실제로 데모에서 앞에 나온 사람들 그런 자유주의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70년대 학생들은 순진했어요. 자유주의자들이야. 그런데 그걸 막 해치고 들어가면 통역당하고 난민전이 나와요. 한명숙
전 총리의 남편 박성준 서울대 경제학과 통역당. 그 다음에 감옥에 있다 나와서 소주 처음처럼 글씨 쓴 신영복 서울대 경제학과 통역당. 통역당이라는 건 북한에서 권총 받고 기관총 받고 박격포 받고 돈 받고 북한에 신고한 데 아니요. 간첩 종북 조직이에요. 연결이 된. 연결돼 있죠. 그리고 통역당에서 마지막에 북한에 신고하려고 한 명인가 두 명 북파시키잖아. 그래놓고 사건 터져서 북파된 사람 못 내려오고 북파된 사람은 통일전선부에서 일하다가 숙청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간첩 종북 조직이지 일종의 안에 맞죠. 난민전은 베트콩 깃발, 그러니까 북베트남 깃발하고 인민기하고 합성한 깃발 걸어놓고 김일성한테 충성 편지 보내고 이것도 거의 뭐 간첩 종북 조직이지. 그 행태가 거기에 서울대 출신들 수두룩하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 60년대, 70년대 학생운동이라는 게 표면으로 보면 참가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내막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참가하는 사람들, 또 구경하는 사람들, 동조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군부 싫고 유신 싫고 독재 싫은 그런 운동이에요. 이른바 민주화운동이야. 예. 그런데 그걸 안으로 까고 들어가서 실제로 맨 바닥에 뭐가 있냐를 보면 종북이 있다고, 종북이. 이게 그러니까 이 층위가 많은 거죠. 그럼 그 당시에 70년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거를 공부를 했던 건지. 예. 일단 그때는 반공법이 있을 때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선관위에 가서 예. 남조선 공산당이라고 제가 정당을 등록을 해도 합법이거든. 등록할 수 있어요. 남조선 공산당을 등록할 수 있다니까. 강령상 폭력혁명을 추구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반공법은 나중에 없어진 거거든. 그 YS 때인가 없어졌을걸? 그러니까 이 노태우 때 없어졌나? 아무튼 그 무렵에 민주화된 다음에 없어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반공법에 의하면 공산주의 관련 서적을 소지하거나 읽으면 그거 자체가 처벌을 받아요. 따라서 공산주의 책을 읽을 수가 없어, 70년대엔. 거기다가 더 황당한 거는 그때는 마스터 인쇄도 없을 때예요. 복사기도 제대로 없어. 그러니까 해적판도 별로 없는 거예요. 예. 70년대에는. 특히 60년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복사기가 지금 우리는 A4 용지 이런 거 넣어서 복사하잖아요. 예. 60년대, 70년대 복사기는 감광지를 넣어서 한다고요. 시커먼 거. 여기가 가장자리가 시커매요. 예. 일종의 사진 감광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책을 해적판을 못 만들죠. 그러니까 결국 공부의 층위가 이렇게 돼요. 뭐 리형이의 전환시대 논리. 예, 그런 거 읽고서 약간 빼딱한 생각하는 정도. 그걸 시각조정이라고 불렀어, 그 당시에는. 그 빼딱한 생각한 다음에 조용범인가 누군가의 민족경제론. 이게 뭐냐면 경제발전은 농업, 경공업의 베이스를 닦고 민족자본을 중심으로 발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박정희의 외자를 차관을 빌려가지고 대기업 중심, 차관 중심, 수출 중심 발전은 이거는 나라 말아먹는 길이다. 그게 민족경제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온건하게 표현해 놓은 마크시스트적 관점의 서양 경제사. 노예제, 그 다음에 봉건제. 그게 마크시스트 사관이죠. 역사관이잖아. 예. 노예제, 봉건제, 그 다음에 자본주의. 이렇게 된 서양 경제사, 마크시스트 관점의 서양 경제사. 요 정도 읽으면은 운동권 학생이에요. 리영이, 민족경제론, 그 다음에 서양 경제사. 그리고 더 많이 안 읽어. 그럼 이제 그게 운동권 학생이고 일반 학생들은 리영이 정도까지만 읽고 말고. 그러고서 데모한 거예요, 70년대. 근데 그때 데모에서 잡혀가면 긴급조치 구호 때라 주동자 같으면은 감방에 2년, 3년 가고 나온 다음에 군대 끌려가서 또 한 3년 가고. 예, 그렇게 했다. 근데 이제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예. 밑이 아니라 이제 그 중심. 중심부로 이제 내려가면 그때 이제 자본론을 읽어요. 70년대 말씀하시는 거죠? 네, 70년, 60년대 자본론 읽고 그때 밀봉 교육을 받는 거야. 밀봉이라는 게 이런 거지. 대한민국 역사는 김일성이 주도한 게 맞았다. 정통성은 김일성에 있다. 김정일 장군은 굉장히 영민한 분이다. 이제 간첩을 만날 준비까지 끝나는 거죠. 거기까지 가려면요. 저는 그런 밀봉을 안 받아봤는데 나중에 짐작해 보면 60년대, 70년대 학번에서 한 학년에 밀봉을 한 명이나 두 명 받을까? 이제 시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 한두 명 받았을 거예요. 이제 그 밀봉이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런 책밖에 안 읽었다는 걸 중시해야 돼요. 막시스트 중에서 막스의 책 중에서 자본론 중심으로 읽었고 오히려 엥겔스의 엔티디롱 뭐 이런 거 읽었죠. 그 일본 책으로 일서로. 밀봉 받을 때는 저는 나중에 파악한 거예요. 그땐 저는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 안티듀링론 같은 게 있는지를 모르셨다는 거. 그런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를 몰랐다고요. 그런 밀봉 코스가 있는지를. 그 밀봉 코스에서 자본론을 읽은 건가요? 그렇죠. 벌써 자본론 읽고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고 그때만 해도 고난행군 전이고 김일성 때니까 예. 79년에야 남북이 경제 수준이 같아졌잖아. 그전에 남이 더 못 살았잖아요. 잘 나가는 사회고 사회주의 사회고 예. 김일성한테 민족의 정통성이 있고 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간첩 만날 준비가 다 끝나는 거 아니야. 그 밀봉 코스가 간첩 만날 준비예요. 그게 진짜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빨갱이로 입문을 하는 거지. 저는 그 무림의 밑바닥에 깔려 있던 그 빨갱이스러운 대선배로부터 밀봉을 받은 적이 없어요. 무림 5인방이신데. 없어요. 그게 보통 한 학년에 한두 명 있을똥말똥해요. 그 당시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8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PD가 형성되는데. 네네. 그럼 뭐 구체적으로 공부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 건지. 우선 그러면 70년대 공부를 다시 할게요. 예.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내가 자본론이라 그러셨잖아요. 시청자님들은 자본론은 보신 적이 없을 거 아니야. 자본론은 굉장히 이론적인 경제학 책이잖아요. 예. 일종의 경제사책이지. 정치 경제학. 예, 경제사 경제학이 뭉그러져 있는데 막스의 관점에서 왜 자본주의 사회가 반드시 멸망하고 왜 공산사회가 올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자기 주장에 의하면 과학적으로 번복을 해놓은 이론서예요. 경제학 이론서고 이렇게 두꺼워서 3권이나 되잖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공산주의 사회 혹은 공산주의 사상 혹은 막스 사상에서 안고가 자본론이라고 안 봐요. 그럼 뭐가 중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본론은 세상을 피바다로 두들겨 부시겠다라는 의지와 욕망에다가 경제학적 언어로 포장된 무기를 제공하기 위한 거지. 안고는 내가 왜 세상을 피바다로 두들겨 부셔야 되냐라는 그 의지와 욕망의 확립이죠.